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노믹 임프린팅 신드롬스,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래밍, 그리고 캔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하는 영상입니다. 네, 우선 제노믹 임프린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트레이스에 대해서 인체는 이제 양 부모로부터 받은 알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피제네틱한 기전으로 인해서 이제 둘 중 하나의 allele만 선택적으로 expression 되는 현상을 저희가 genomic imprinting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maternally imprinted gene이라고 하면은 엄마 쪽에서 온 allele이 silence 되는 것이고 paternally imprinted gene이라고 하면 부계에서 온 allele이 silence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선 이런 임프린팅 패턴이 이제 특정 organ 혹은 특정 티슈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혹은 developmental stage에 맞게끔 일어날 정도로 되게 정교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 따라 뭐 세포에 따라 혹은 장기에 따라서 methylation status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위를 저희가 DMR, 여기서 보이시듯이 그 differentiated methylation region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쪽 부모로부터 온 allele이 선택적으로 메틸레이션이 되는 경우도 이제 DM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피제네틱한 모디피케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DNA 메틸레이션,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혹은 이제 non-coding RNA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DNA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CpG 다이뉴클레오타이드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프로모터 부위가 메틸레이션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사인자들로 하여금 트랜스크립션 팩터들로 하여금 그 진의 프로모터 부위에 붙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거나 인슐레이터 프로테인도 붙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이어서 뭐 크로마틴이란지 히스톤 등을 모디파이 할 수 있는 프로테인 등도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진 익스프레션을 차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1번 염색체 단원의 15.5 부위는 이제 다양한 임페어드 진의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지인들이 이제 IGF2, H19, CDKN1C, KCNQ1, 뭐 KCNQ1OT1 같은 지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이제 이런 유전자들을 조절을 하는 임프린팅 센터 I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IC1은 이제 IGF2 그리고 H19의 임프린팅과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게 되고 IC2 같은 경우는 좀 더 센트로메트릭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CDKN1C 혹은 KCNQ1, KCNQ1OT1의 임프린팅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IC1부터 본다면은 여기 북의 얼리얼 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H19란지 IGF2 진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슐레이터 프로테인인 CTCF가 여기에 붙게 되는데 메틸화가 안 되어 있는 목의 얼리얼 쪽에 이 CTCF 인슐레이터 프로테인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H19가 익스프레션이 활발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GF2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되면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메틸레이션이 된 북의 얼리얼에서는 CTCF가 붙지를 못하니까 H19 익스프레션은 억제가 되고 IGF2 익스프레션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IC2를 보면은 DMR이 그 KCNQ1 OT1 진의 전사 시작 부위에 이제 그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의 얼리얼 쪽에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러면 목의 쪽에서는 KCNQ1 OT1 진 익스프레션은 억제가 되고 대신 CDKN1C라든지 KCNQ1의 진 익스프레션은 항진되는 식입니다. 북의 쪽에서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KCNQ1, OT1 진 익스프레션은 항진이 되고 대신 말씀드린 다른 CDKN1C라든지 KCNQ1의 진 익스프레션은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p 15.5 리전의 임프린팅 디스오더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실버 러셀 신드롬 SRS입니다. SRS는 태어났을 때의 체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프리네이터, 포스트네이터 성장 지연의 형태로 나타나고 보통 머리를 제외한 성장 지연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을 보입니다.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고 해서 relative macrocephaly가 나타나고, 이 SRS의 몰레큘러한 패소제네시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H19DMR에서 그 북의 얼리얼 쪽에 원래는 충분히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메틸레이션이 하이포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하이포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SRS가 발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1p 15.5 리전의 IC1 임프린팅 센터 1의 에피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파터널 얼리얼 쪽에 이제 그 하이포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노멀에 비해서 이제 그 H19의 익스프레션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IGF2 익스프레션은 오히려 더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노멀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IGF2 프로테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fetal growth promoter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으니까, IGF2 익스프레션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fetal growth retardation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inherited imprinting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백위스 비데만 신드롬입니다. BWS라고 합니다. 보통 얘는 그 실버 러셀 신드롬 SRS와는 반대로 마크로소미아나 umbilical hernia 혹은 마크로글로시아 턱이 이제 비대해진 어떤 증상 등으로 나타나고, 온팔로셀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부신, 간의 어떤 악성 종양, 그리고 윌엄스 튜머 발생과도 연관이 됩니다. BWS는 헤테로지너스하기 때문에 패토제네시스도 되게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니페런터 다이소미라는 것입니다. 즉 양쪽 분모로부터 한 쌍씩 염색체를 받아야 하는데, 세포 분열 과정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한쪽 부모로부터 염색체 두 쌍이 오게 되면서 한쪽 부모로부터 온 염색체들로만 구성된 어떤 세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유니페런터 다이소미로 인해서 BWS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BWS에서는 paternal allele을 UPD를 통해서 두 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biallelic하게 H19,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죠? biallelic하게 H19 DMR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IGF2의 biallelic한 익스프레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IGF2의 프로테인 양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fetal growth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엄스 튜머에서도 이제 그 환아의 리널 티슈를 분석을 한 결과 약 환아의 5%에서 11p 15.5 디펙트가 나타날 정도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프린팅이 소마틱한 이벤트, 즉 소마틱한 에피뮤테이션으로 암성 변화에서 디스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몇몇 암종에서는 말씀드린 이 IGF2의 임프린팅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된 것이죠. 특히 IGF2의 임프린팅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 스포라딕한 엠브리오널 튜머 뿐만 아니라 뭐 콜로렉털 캔서라든지 아니면 CML에서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GF2는 제 생각에 이제 이게 fetal growth에 기여하는 인자인데, IGF2가 원래 한쪽은 silence 되고 한쪽은 express가 되면서 이 fetal growth에 기여하는 이 프로테인의 전체 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임프린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에피제네틱한 abnormality로 인해서 이게 biallelic하게 expression이 되면은 growth factor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네오플라스틱한 어떤 change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제 growth factor로부터의 시그널이 계속이 되면 모노클로널 프롤리퍼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게 튜머리제네시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하우마크로서 하나님 그걸 지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의 얘기를 종합하자면은 임프린팅을 통해서 DMR, 즉 Differentiated Methylating Region들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MR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스페시픽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거칠게 말하자면은 100을 50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노믹한 임프린팅입니다.
그리고 임프린팅은 에피제네틱하게 일어나고 즉 DNA 시퀀스 변화 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튜머리제네시스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몇 개의 임프린팅 되는 유전자들이 온코진일 수도 있고 튜머 서프레서 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너무 많긴 하지만 그 뇌종양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빈발을 하고 가장 어그레시브하다고 알려진 글라이오블라스토마도 WHO 그레이드 4에 해당이 되죠. 이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또한 아버렌트한 지노믹 임프린팅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은 사실 앞선 영상에서 그 새로운 어떤 허마크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암성 변화의 한 허마크로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은 저희 몸의 발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포유동물에서는 이 germline development 그리고 초기 배아, 초기 엠브리오의 발달 과정에서 이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germline development, 그 중에서도 가메토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오어제네시스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 나서 이 엠브리오 안에서 이 primordial germ cell, 그러니까 germ셀에 있어서는 되게 그 primordial한 형태가 되겠죠. 이 PGC라는 애가 생식세포 전구체죠. 이것이 이제 성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수정 후에 이제 4에서 7주차 정도 될 때 이제 그 primordial germ cell의 제놈, 즉 PGC의 유전체에 있던 다양한 CpG 메틸레이션 영역들이 erase, 지워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부모 세대의 메틸화된 것들을 이제 다시 싹 다 지우고 바로 이 새롭게 이 잉태가 된 엠브리오의 섹스에 맞게 다시 메틸레이션을 해줘야지 그 엠브리오의 생식세포에 그 배아의 섹스에 맞게 메틸레이션 된 어떤 그런 젊셀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한번 싹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에이즈 19 DMR에서는 이제 모계 쪽에서는 메틸레이션이 원래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레이스가 충분히 되지 않아 가지고 메틸레이션 된 상태로 패스다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아이의 섹스에 맞게 그 젊셀을 위해서 다시 재조합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머리어 젊셀이 이제 메이오시스 1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어레스트가 일어나게 되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고나도트로픽 호르몬인 FSH나 LHA에서 자극을 다시 받으면 이 메이오시스가 재개가 되고 DNNT라든지 히스톤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이 배아의 female 섹스에 맞게끔 다시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써 mature oocyte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리프로그래밍이 가메토제네시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디메틸레이션이 되는 것 자체가 난자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작용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면 이제 크로마틴 어세시빌리티가 높아지게 되고 진들이 익스프레션 되기는 더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디메틸레이트한 oocyte가 수정이 될 경우에는 10일 만에 엠브리오가 죽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maternal gene, 즉 female sex 쪽에 silence가 되어야 할 부위에 메틸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임프린트랑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커미트가 만약에 수정이 돼요. 오오사이트랑 스perm이 이제 수정이 되면은 초기 배아, 즉 엠브리오에서 또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초기 배아가 또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토티포텐시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크로마틴 어세시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모든 걸 갈아엎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젊셀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소마틱 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소마틱 셀에서 메틸레이션을 이제 그 제거를 하는데 글로벌하게 쫙 한 다음에 토티포텐시를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분화된 상태에서는 다시 메틸레이션을 해서 differentiated state를 유지하는 식으로 이제 development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프린트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저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프린트와 관련된 게 있죠. 수많은 에피제네틱 피노메논 중에 하나입니다. 임프린팅은.
그래서 이 수많은 에피제네틱 피노멘 중에 하나인 이제 임프린팅은 전체적인 또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즉 프로테인의 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페시픽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스페시픽한 프로테인의 어떤 어마운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임프린팅이 가는 역할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조절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마틱 디벨롭먼트에서는 이 임프린트 자체는요, 많은 에피제네틱 피노메논 중에서 이 임프린트 자체는 익스텐시브하게 메틸레이션이 이레이스가 되고 리프로그래밍 되는 시기에 보존이 되게 됩니다. 여기 소마틱 셀은 임프린트 메인터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가메토제네시스에서는 그 반대로 이 임프린트까지도 싹 다 지워져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배아의 섹스에 맞게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싹 다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마틱 셀에서는 임프린트가 메인테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얼 germcel로부터의 어떤 가메토제네시스에서는 이 임프린트가 이레이스가 되는 임프린트 리프로그래밍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암성 변화에서, 그러니까 즉 이런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들이 착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성 변화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이 캔서에서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스템셀-like 프로퍼티를 얻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템셀-like 프로퍼티를 얻기 위해서 에피제네틱하게 리프로그래밍을 한번 하면 싹 다 이레이스를 해버리면은 그 메틸레이션 된 부위들을 만약 이레이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에피제네틱한 베리어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템셀이 디퍼런시 셀에 비해서 갖는 어떤 다른 점은 에피제네틱한 베리어가 낮고 그에 따라서 크로마틴 어세서빌리티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 자체가 이런 에피제네틱한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캔서 스템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 자체가 그렇게 캔서 스템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캔서 스템셀은 이제 그 모노클로널한 셀 포퓰레이션에서 클로널 에볼루션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멀티클로널하게 만들어서 인트라튜머럴한 헤테로제네이티를 만들기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케모 인센시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발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가미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early embryo 시기에 계속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 메커니즘을 캔서에서는 자신이 스템셀-like 프로퍼티를 얻고 뭐 메타스타시스를 하기에 유리한 트리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스템셀 시그널로 인해서 마니퓰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리프로그래밍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익스플로이트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에피제네틱한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 시기에는요, 이 에피제놈의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겠죠. 에피제네틱한 베리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되게 에피제노미컬리 vulnerable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에 보면은 parental한 라이프스타일, 뭐 먹는 거라든지 뭐 흡연, 뭐 알코올 섭취, 그리고 페런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기저질환들, 뭐 피코스, 폴리시스틱 오베리 신드롬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인자들이 이런 스몰 RNA 등등으로 이제 매개가 돼가지고 이런 에피제노미컬리한 vulnerable한 어떤 시기에 그 진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막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러한 시기에 바뀌게 되면은 아이가 정작 태어났을 때는 이제 메타볼릭 디스오더라든지, 여기 보시면 vascular dysfunction, imprinted disorder, 아까 제가 얘기했던 BWS나 SRS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캔서, 튜머리제네시스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에피제네틱한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튜머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